안녕하세요. 에너지 전환 시대. 정말 변화무쌍하고 따라가기 벅찰 때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전기차부터 배터리, 태양광까지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이 매일 쏟아지는데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최신 산업 보고서들, 이걸 좀 탈탈 털어서 이 복잡한 시장의 맥을 한번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잠시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 보이는 그 전기차 시장 너머에서 미국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하죠. 네, ESS. 이 ESS 시장이 어떻게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또 거대한 중국 태양광 산업이 왜 스스로 대규모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는지 좀 깊숙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 격변 속에서 당신에게 중요한 기회와 또 주목해야 할 위험은 무엇일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요. 정말 최근 에너지 시장의 주요한 어떤 변곡점들을 아주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현상 너머에 그 변화를 이끄는 진짜 동력이 뭔지,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 이걸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오늘은 그 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특정 시장의 판도를 순식간에 바꾸는지,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전력적 기회가 열리고 있는지 여기에 좀 집중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진짜 큰 그림을 보기 어려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전기차 시장 현재 상황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지역별로 온도차가 상당하더라고요. 특히 유럽 시장의 7월 판매량이 눈에 띄는데요. 아, 유럽이요? 네, 전년 대비 무려 41%나 급증하면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어요. 독일이 66%, 스페인이 155%, 이탈리아가 62% 성장했다니 정말 대단한 반등입니다. 네, 숫자가 엄청나죠. 이게 독일 정부가 기업 구매 차량에 대해 가속 상각, 그러니까 감가상각 빨리 해서 세금 부담 줄여주는 거예요. 그거 허용한 거나 영국이 전기차 보조금 다시 도입한 거, 이런 정책 효과가 드디어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유럽의 반등은 이건 명백히 각국 정부의 정책 지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봐야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전기차 시장이 여전히 정부 정책이라는 그 외부 변수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정책의 구체적인 설계가 실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는 겁니다. 아하. 단순히 보조금 주는 거 말고도 뭐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같은 다양한 정책 도구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딱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군요. 근데 같은 시기에 미국 시장은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네, 미국은 좀 그렇죠. 7월 순수 전기차 BEV 판매가 전년 대비 11%, PHEV는 25% 증가하긴 했는데 유럽만큼의 폭발적인 회복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특히 2026년부터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 전에 미리 차를 사려는 움직임, 소위 말하는 선제적인 수요는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이건 왜 그럴까요? 미국 시장은 유럽하고 상황이 좀 다릅니다. 물론 판매량 자체는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변화를 앞두고 선구매 수요가 확 폭발하지 않는다는 점은 좀 흥미롭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높은 금리 수준이 소비자들 구매 심리에 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그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인프라 문제도 있죠. 또 내년에 뭐 더 개선된 모델이나 새로운 경쟁 모델 출시를 기다리는 그런 대기 수요도 일부 작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정책 변수 외에도 거시 경제 상황이라든지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중국은 또 어떤가요? 7월 판매량이 전년 대비 25% 증가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긴 했는데 동시에 재고 수준이 높아서 가격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네, 중국은 좀 그렇죠. 성장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복합적인 기류가 결국 한국 배터리나 소재 기업들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전기차 수요의 불확실성하고 이 지역별 편차가 고스란히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7월 한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완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31.2%나 감소하면서 좀 주춤했어요. 아, 많이 줄었네요. 네. 근데 좀 흥미로운 건 양극재 수출은 13.7% 증가했다는 거예요. 양극재는 늘었어요? 네, 이건 특정 기업, 예를 들면 뭐 LNF 같은 곳에 북미향 수출이 확 늘어난 YY 플러스 182.2% 영향이 컸죠. 이처럼 품목별로 또 기업별로 상황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배터리 셀업체들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주가 수익 비율 EPS라고 하죠.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는 추세고요. 소재업체들 역시 수요 약세 우려 때문에 실적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리튬 가격이 8월 한 달간 19.5% 반짝 반등하긴 했지만 니켈, 알루미늄, 구리 같은 다른 핵심 광물 가격은 하락하거나 그냥 보합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수요 둔화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최종 수요인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런 전기차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뭔가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찾는 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이 보내주신 IM증권 보고서가 주목하는 미국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이 등장하는군요. 북미나 유럽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이 ESS가 국내 2차 전지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 왜 갑자기 ESS가 이렇게 유망주로 떠오르는 건가요? 네, 그 ESS 시장의 부상은요, 현재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적인 두 가지 메가 트렌드하고 딱 맞물려 돌아갑니다.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아주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AI 열풍에 따른 데이터 센터 건설 붐으로 전력 수요가 이건 뭐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많이 먹죠? 그렇죠. ESS는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람 불거나 해 뜰 때만 발전하는 신재생 에너지의 가능성, 그걸 보완해서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또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서 전력망의 부하를 조절하는 필수적인 인프라기 때문이죠. 필수 인프라.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변동이나 각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좀 출렁일 수 있는 전기차하고는 달리 ESS 수요는 훨씬 구조적이고 장기적이고 또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일종의 필수 인프라 투자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확실히 매력적이네요. 시장조사 기관들도 2030년 전 세계 ESS 설치 용량이 748기가와트어에 달해서 2024년 대비 약 2.5배나 커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을 정도예요. 이야, 2.5배. 그런데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전기차 배터리하고는 요구되는 성능이나 특성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제한된 공간하고 무게 안에서 최대한 멀리 가야 하니까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게 핵심 경쟁력이잖아요. 그렇죠. 주행거리. 네. 하지만 ESS는 특정 장소에 딱 고정되어 설치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보다는 다른 요소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바로 가격 경쟁력, 그리고 긴 수명, 또 화재 등에 대한 안전성, 즉 열적 안정성입니다. 가격, 수명, 안정성. 네. 특히 ESS는 거의 매일같이 때로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충전하고 방전하고 이걸 수년간 반복해야 하거든요. 매일요? 네. 따라서 오랜 기간 사용해도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그 장기 신뢰성이 ESS 시스템 전체의 경제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배터리가 그런 ESS의 특성에 더 잘 맞을까요? 현재로서는 그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라고 하죠. 네, LFP. 이게 ESS용으로 매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는 우리가 주로 전기차에서 쓰는 삼원계, NCM, NCA 같은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좀 낮지만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요. 화학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적이에요. 아하. 그래서 고온 환경이나 장기간 반복적인 충방전 환경에서도 내구성이 뛰어나고 화재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죠.
이런 장점들 때문에 ESS 시장에서는 LFP가 거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현재 글로벌 ESS 시장은 그 가격 경쟁력하고 안정성을 앞세운 중국의 LFP 배터리 업체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 ESS 시장의 90% 이상, 심지어 미국 시장에서조차 약 80%를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니 와, 정말 압도적이네요. 반면에 한국 기업들 점유율은 약 6% 수준에 불과했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구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중요한 변화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ESS 공급망의 자립도를 높이고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 정책 드라이브. 핵심은 금지된 외국 기관, Prohibited Foreign Entity, 줄여서 PFE 규제라는 건데요. BFE 규제? 네, 이게 사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발의됐던 감세법안의 특정 조항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안에 있는 섹션 48E, 즉 청정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ITC 조항이 아주 절묘하게 연결돼서 작동합니다. 좀 복잡한데요. 네,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2026년부터 미국 내에서 ESS 설비를 설치하고 투자 금액의 최대 50%에 달하는 ITC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그 설비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자금 지원 중에서 중국, 러시아 같은 PFE로부터 온 물질적 지원, Material Assistance의 비율이 일정 기준치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물질적 지원 비율 제한이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를 쓰면 불리해진다는 뜻인가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미국 국세청 IRS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요. ESS 설비 전체 제조 원가에서 배터리 셀, 모듈, 팩, 그리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같은 배터리 관련 부품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얼마나 되는데요? 전력망에 직접 연결되는 대규모 ESS의 경우에는 무려 73%에 달하고요. 건물 같은 데 설치되는 분산형 소규모 ESS도 한 53% 수준입니다. 와우, 엄청나네요. 그런데 이 PSA 물질적 지원 비율 제한 기준이 2026년에는 45%, 2027년에는 40%로 점점 더 강화됩니다. 점점 낮아지네요. 네. 따라서 제조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배터리 관련 부품을 중국산에 사용하게 되면 이 PS의 비율 제한 기준을 물리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죠. 결국 막대한 ITC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미국의 ESS 프로젝트 개발사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배제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와, 이건 단순히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특정 국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서 시장 진입 장벽을 매우 높게 쌓아 올리는 강력한 규제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동안 중국 업체들이 꽉 잡고 있던 미국 ESS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판이 바뀌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물론 중국 기업들도 미국 내에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있겠지만 PFE 규정은 단순히 생산 위치뿐만 아니라 기업의 소요 구조나 통제권까지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미국 미시건주에 연간 16.5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전용 LFP 배터리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요. 이 생산 능력을 2027년까지 50기가와트로 3배 가까이 늘릴 계획입니다. 와, 3배. 네, 삼성 SDI도 당장 다음 달 10월부터 미국 현지에서 ESS용 3원계 배터리 생산을 시작하고 추가로 2020년에는 LFP 라인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NCMN, NCA 같은 3원계에 집중했던 한국 기업들이 LFP 생산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중요한 전환점이죠. 생산 능력 확대 계획도 정말 공격적이네요. 게다가 수익성 측면에서도 ESS 사업이 전기차 배터리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여러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같은 시스템 형태로 납품되는 ESS 완제품은요. 배터리 셀이나 모듈 중심으로 공급되는 전기차 배터리보다 판매 단가 ASP 자체가 한 2배가량 높습니다.
부가가치가 더 크다는 의미죠. 아, 단가가 높군요. 네. 여기에 더해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할 경우 생산세액공제 AMPC라고 하죠.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이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AMPC? 네. 이 AMPC는 배터리 셀이나 모듈 생산량에 비례해서 정부가 지급하는 일종의 보조금인데요. 킬로와트아워당 35달러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꽤 크네요. 네. 자동차 배터리 공장은 보통 완성차 업체하고 합작 투자, JV 형태로 짓기 때문에 이 AMPC 혜택을 지분율에 따라서 나눠 가져야 하잖아요. 아, 맞아요. 나눠야죠. 근데 ESS 배터리 공장은 대부분 배터리 업체가 100% 독자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 혜택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합작사가 아니라 단독 투자라서 AMPC 혜택을 혼자 다 누릴 수 있다. 이건 정말 큰 차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기업의 순이익 증가와 직결되고 결국 기업 가치 상승에도 훨씬 더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ESS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셀 업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나가느냐, 이게 향후 실적 개선의 폭과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셀 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이나 소재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ESS형 순행식 냉각 시스템 부품을 공급하는 신성 ST나 한중 NCS 또는 ESS종 파우치 필름을 공급하는 율천화학 같은 기업들도 함께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부품사들까지. 다만 양극재 같은 핵심 소재 업체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ESS 시장이 주로 LFP 배터리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 소재 단계에서는 AMPC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LNF처럼 특정 고객사, 테슬라 같은 곳을 통해서 LFP향 소재를 공급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전반적인 수혜폭은 셀업체보다는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터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에너지 전환의 또 다른 거대한 축이죠. 태양광 시장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태양광도 중요하죠. 하나증권 보고서는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자국 태양광 산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세계 최대 태양광 생산국인 중국 내부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배경은 뭔가요? 중국 입장에서 태양광 산업을 강력하게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우선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목표가 있어요. 목표요? 네,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현재 전체 발전량의 한 18% 수준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을 2035년까지 50%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죠. 50%까지? 네, 여기에 더해서 최근 몇 년간 중국 내 전력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어서 폭증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 수요 증가, 그리고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신에너지 분야 중심의 첨단 제조업 육성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의 전력 수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훨씬 웃돌고 있거든요. 전력 수요가 엄청나군요. 네. 이처럼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빠르게 대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원인 태양광 발전 확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 국가적 목표도 있고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태양광 설비를 급격하게 늘려왔는데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긴 거군요. 너무 과속했다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너무 많은 투자가 몰리면서 극심한 공급 과잉 문제가 터져나온 겁니다. 공급 과잉? 네. 특히 태양광 패널 제조의 핵심 중간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경우에요. 중국 내 생산 능력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연간 325만 톤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325만 톤? 네. 그런데 실제 전 세계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폴리실리콘 수요는 200만 톤 미만으로 추산됩니다. 수요보다 생산 능력이 1.6배 이상 많은 그야말로 엄청난 초과 공급 상태인 거죠. 와. 당연히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세계 1위 폴리실리콘 업체인 통웨이나 2위인 다코 같은 초호량 선두 기업들조차 올해 2분기에 각각 마이너스 11%, 심지어 마이너스 153%라는 충격적인 영업이익률 OPM을 기록하면서 막대한 적자를 냈습니다.
마이너스 153%요? 네. 다초의 경우 2분기 판매량이 약 2년 전 최고점 대비 71%나 급감했고 공장 가동률은 34%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하니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대 1, 2위 기업마저 적자를 볼 정도라니 정말 심각했네요. 그래서 결국 중국 정부와 업계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칼을 빼들었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통웨이, 다코를 포함한 상위 6개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공동으로 약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이 넘는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서 가동을 멈춘 공장이나 쌓여있는 재고 물량을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기금을 만들어서? 네, 이걸 통해 최소 100만 톤, 그러니까 중국 전체 폴리실리콘 생산 설비의 31%에 달하는 과잉 물량을 시장에서 걷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꽤 큰 규모네요.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한 개입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MIIT,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같은 핵심 부처들이 합동으로 심포지엄을 열어서 산업교제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저가 출혈 경쟁을 억제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심지어 NDRC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초안까지 공개하면서 시장 질서 회복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야, 업계와 정부가 동시에 강력한 구조조정 시그널을 보낸 거네요. 이런 움직임이 시장 가격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군요. 보고서를 보니 8월 말에 중국 폴리실리콘 가격이 불과 일주일 만에 무려 26%나 급등해서 킬로그램당 6.2달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입니다. 킬로그램당 6.2달러라는 가격은요, 폴리실리콘 업계의 평균적인 현금 원가, 그러니까 캐시 코스트라고 하죠. 공장을 계속 돌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수준인 6달러에서 6.5달러 범위에 거의 근접한 수준입니다. 아, 원가 수준까지 올라온 거군요. 네, 가격이 이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가격 하락을 막겠다는 정부와 업계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개입 의지를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정도 가격 수준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이번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과잉 설비가 정리되고 경쟁 강도가 완화되면서 통해이나 다추와 같은 살아남은 상위 업체들은 점차 가동률을 회복하고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내부적으로는 과잉 공급 해소와 상위 기업 중심의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중국의 이런 자국 산업 구조 조정 움직임이 글로벌 태양광 시장 전체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혹시 한국의 관련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중국 내 공급 과잉이 일부 해소되면서 그동안 글로벌 태양광 제품 가격을 짓눌렀던 하락 압력이 다소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이는 가격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다른 국가의 태양광 기업들에게는 약간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겠죠. 네, 약간은요? 하지만 이것이 중국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이나 글로벌 경쟁 구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서 중국 내부적으로는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소수의 상위 기업으로 시장 집중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커요. 장기적으로는 이들 중국 선두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오히려 집중도가 높아진다. 한편 미국 시장의 움직임도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은 최근 동남아시아 4개국,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여기를 통해 우회 수출되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및 상계 관세, ADCV들을 부과를 최종 확정하면서 무역 장벽을 한층 더 높였거든요. 네, 관세 장벽.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인도네시아나 라오스 같은 또 다른 국가를 통한 우회 수입이 급증하는 소위 두더지 게임, 웨커몰 같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두더지 게임처럼요? 네, 이는 앞으로도 태양광 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과 공급망 재편 시도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정말 복잡하게 얽혀 굴어가는군요. 자,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다룬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전기차 시장은 지역별로 명암이 엇갈리면서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적 정책 변화를 등에 업고 ESS 시장이 한국 배터리 업계에 전에 없던 새로운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다는 점. 이게 오늘 분석의 핵심 중 하나였고요.
네, 맞습니다. ESS 기회가 중요하죠. 동시에 에너지 시장의 또 다른 큰 축인 태양광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 공급자인 중국이 스스로 내구적인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구조 조정에 나서면서 글로벌 가격과 공급망의 또 다른 변수를 만들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에너지 저만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는요, 이처럼 여러 첨단 기술과 다양한 시장, 그리고 각국 정부의 복잡한 정책적 계상이 서로 얽히고 설키며 만들어내는 합작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어떤 기술이 더 우수한가 하는 기술 개발의 속도 경쟁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각국의 정책 환경과 그 이면에 깔린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책과 지정학. 네, 특히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 경제권의 정책 방향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 구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ESS 시장에서의 PFE 규제나 태양광 시장에서의 AD/CVD 같은 조치들은 어쩌면 그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오늘 분석을 듣고 보니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인 ESS 육성 정책과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태양광 구조 조정이 이렇게 동시에 가속화된다면 앞으로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시장의 경쟁은 단순히 더 좋고 값싼 기술을 개발하는 경쟁을 넘어서 훨씬 더 노골적인 국가 간의 정책 대결과 지정학적 힘겨루기로 번져가는 것은 아닐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핵심 원자재 확보 경쟁부터 시작해서 기술 표준을 둘러싼 패권 다툼, 그리고 무역 장벽을 이용한 자국 산업 보호까지. 이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 속에서 과연 다음 승자는 누가 될지, 기술력이 될지 아니면 정책과 외교력이 될지 당신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정보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